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준비한 수업입니다. 원래는 그냥 간단한 소개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정작 또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떠듬떠듬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락강은 정신분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는 이제 일본 저자의 책이에요. 가타오카 이치타케라는 분이 썼는데 이제 원래 일본 학자들의 진짜 저는 가장 큰 강점이요. 정말로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늘 제가 하는 얘기죠. 이상하게 여러 가지 전문 서적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면 정말 너무 한없이 진지해서 이거를 가볍게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들이 참 많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입문을 할 때 소개서들, 뭐 철학 개론서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또 그거는 너무 또 파편화된 어떤 또 이렇게 뭐랄까 좀 이야기 중심의 이런 책들도 그건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분명히 어떤 깊이로 좀 들어가게 해주면서 깨닫게 해주면서도 뭔가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명확하고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책들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일본의 뭐 한두 학자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책들이 이렇게 이것저것 막 저도 좋아하는 분야 관련된 책들을 이제 일본 학자들 걸 조금 찾다 보면 의외로 좀 이제 믿고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신뢰도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이제 재밌고 좀 명확하게 설명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이 수업을 왜 하냐면 이미 이전에도 저는 뭐 프로이트나 락강에 관련된 것들 물론 이제 소개하는 강의들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근데 저조차도 이런 정신분석에 관련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게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그래서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지? 정신분석은 대체 어떻게 적용하는 거지? 이런 것들 혹은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 항상 이제 등장하는 정신의학과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교수님들이랑 혹은 또 심리 상담가들 있죠. 심리 상담가들과 그럼 이 정신분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어떤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가려웠던 것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이론 파트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말 그대로 정말 정신분석의 이론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깔끔하고 정확하게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급하게 정리한 요약한 어떤 내용을 갖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원래 훨씬 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좀 병이네요.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뭔가 이 동영상 유튜브에 동영상 보면 딱 5분 정리하고 10분 만에 정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못하겠네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의 이제 기초다라고 저는 이제 대충 이제 가 제명을 써놨고 정신의학과 심리학과는 대체 정신분석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신분석은 이론이 아니라 임상 실천이다라고 지금 이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보다 보면 우린 프로이트를 통해서 무의식의 어떤 그 개념들을 배우다 보면 되게 신기하죠. 그러다가 또 락강까지 와버리면 락강은 또 언어를 통한 어떤 또 구조주의를 적용해가지고 어떤 무의식의 구조를 언어와 함께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나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파고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분석은 뭐 실제 상담 치료에서는 안 쓰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말도 좀 잘 용어를 이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정신분석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담학과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건 정신분석은 분명히 임상 실천이고 임상 실천 분야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상담학과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평소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갈등 상태에 있으면 어디를 찾아가는가라고 묻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정신질환이 너무 심각하고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고 심리적 갈등 상태가 너무 심할 때, 뭐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심각할 때, 우리는 어딜 가죠? 정신과를 찾아가죠. 병원에 있는 정신과나 신경내과를 찾아간다. 혹은 다른 방법이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이 상담. 그래서 정신과 상담,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는 상담이 아니라 오히려 또 상담 전문가의 이런 사무실을 찾아갈 수 있게 되죠. 둘 중에 하나랄 거라는 거. 대부분은 그래서 병원에 가던가 아니면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던가.
자, 그러나 정신분석이라는 제3의 길이 있음을 이제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죠. 프로이트는 엄연히 신경과 의사여서 물론 이제 신경과 의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였죠. 프로이트도요.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제 본인만의 굉장히 독립적인 방법론을 찾은 거예요. 무의식을 통해서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안한 거죠. 그래서 즉 엄연히 하나의 독립된 임상 실천이기 때문에 정신의학과 상담심리학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란다. 두 이 분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원을 독립적인 임상 실천이다. 그래서 정신의학과와 상담심리학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정신분석은 언어를 이용한 임상 실천입니다. 언어를 통해서만 치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언어를 통한 임상 실천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자, 언어만을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 즉 정신의료의 투약 치료, 정기 경련 요법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보통 자유연상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유연상의 어떤 방법만으로 사실 뭐 딱히 특이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저 환자가 정말로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가라고 하죠. 분석가, 치료자는 이에 대해 코멘트를 하게 되는데 그 코멘트를 보통 이제 해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근데 이 해석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환자의 말을 듣고, 아, 당신의 아픔이 거기에 있었군요. 당신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신분석 치료 방법론을 듣다 보면, 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전해놓고 과연 저거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치료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이 있죠. 그러면 일단 그래, 정신과 쪽에서는 병원 쪽이죠. 정신의료 쪽에서는 그래 뭐 약을 쓴다든 어떻든 뭐 어떤 방법론을 쓴다고 한다면 어 정신분석은 언어밖에 안 쓴다고? 그러면 상담 심리도 같지 않나? 임상 심리 상담도 결국 그렇게 하잖아. 대화를 통해서 상담하고 말로 치료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저자는 최근에 이런 상담 요법들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분석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현상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임상 이제 이런 상담 심리에 대한 거죠. 이런 임상 심리학, 상담 심리학에서는 유의요법, 최면요법, 집단요법, 혹은 이런 뭐 놀이치료, 집단치료, 뭐 그림치료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의 방법론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이따 보겠지만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방법론에서는 솔직히 언어를 통해서 한다는 점에서는 정신분석이나 상담심리학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정신분석은 어떤 기법들도 오히려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의료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법론도 상담심리에서 하고 있는 방법론도 정신분석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의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정신분석을 오늘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이런 거구나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요. 오늘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까지도 안 갑니다. 알겠죠? 정작 이제 구분만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가정하죠. 근데 무의식은 뭐다? 인간의 본성은 이제 무의식에 있다는 건데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안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게 무의식의 존재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죠. 무의식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 네가 너를 잘 알지라고 우리 그때 보통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야, 네가 너를 모르면 누가 알겠냐 이런 말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정신분석이죠. 예. 오히려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맹신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신이 알 수 없는 힘과 동기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정신분석에서 이러한 무의식에 대해 나름의 논리 정연한 방법으로 분석을 한다. 솔직히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거죠. 정신분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의식 갖고 대체 의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갖고 치료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프로이트도 그렇고 라강도 그렇고요. 무의식이 있다는 전제 하에 실제로 임상 치료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입증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무의식은 진짜로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무의식의 존재를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그 문제를 산정하면서 치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 임상 과정에서 정말로 환자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환자라기보다는 이걸 분석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분석 주체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입증은 됐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상가로서의 락강도 그래요. 락강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제 락강은 철학자 아닌가요? 현대 사상가 아닌가요?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뭐 구조주의나 포스트 구조주의 학자로서 들어가니까요. 그러나 락강이야말로 죽을 때까지 이 임상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세미나를 한 거죠. 세미나를 통해서 락강의 이론은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구성적으로 딱 정립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락강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락강은 실제로 락강의 전공 자체도 정신과 의사로 분명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분명히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현대 사상의 어떤 논객 정도로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정신분석은 근데 시대에 뒤처진 거 아닌가요? 라는 거죠. 하는 사람도 물론 한국에선 거의 보기도 어렵지만 정신분석이라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유는 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도 항우울제를 먹으면 바로 그 우울증에 대한 것들이 증상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무슨 자유현상법이라고 하면서 뭐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제 오히려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저자도 정신분석이 비난받는 가장 큰 요인 중 요인이 바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용이 크다.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간이라는 비용, 돈이라는 비용, 심리적 부담이라는 비용.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정신분석 치료는 대체 얼마나 걸리나요? 한 두세 번 받으면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일주일에 막 2, 3회 가까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2, 3회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한 번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기간이 무려 1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라면 어휴 어떻게 감당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일단 당연히 기간적으로도 너무 부담이 크죠. 보통 여러분 이제 상담 심리를 하면 그래도 몇 개월 정도거든요. 몇 개월 정도나 뭐 길어야 한 1, 2년 정도의 상담이 이제 종료될 때가 많은데 정신분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짧아도 몇 년, 길면은 10년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길이는 정말 무한대 가깝죠. 근데 문제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정신분석은 당연히 어쨌든 전문 분석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뭐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치료에 고가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회당 여러분 사실은 회당도 사실 비싼 편이긴 한데 요즘은 워낙 여러분 뭐 저도 이렇게 그 개인과의 아니죠. 저는 이제 그룹과의 중심으로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요즘은 어차피 이제 어떤 학원비나 이런 것들도 정말 값어치 있는 수업에 대해서는 뭐 회당 가격이야 사실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당연히 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신적 치료에 대해서 정말로 절박한 사람이라면 그 회당 비용 그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회당 8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0년 가까이 걸린다라면 그게 정말로 가능할까?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걸릴 거예요. 그런 시간 들이기 힘들다, 돈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는 심리적 부담이에요.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정신과 치료에 대한 어떤 병력 때문에 낙인이 찍힌다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건 그런 낙인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요. 물론 연결은 되네요, 간접적으로.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 저자가 보기에는요. 심리적 부담도 이런 정신과 치료보다도 정신분석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과 치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어차피 약품이에요.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해서 치료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약만 복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숨겨왔고 억압되어 있는 어떤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결국 의사는 처방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부담은 덜하죠. 차라리. 물론 가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큰 어떤 거리감이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저도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요즘은 20대 학생들도 우울증 치료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똑같은 고민을 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우울증 약에 대한 효과나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내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의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약에 내성이 생겨서 결국 여러 약 다 먹게 돼 있고 약의 그 강도가 더 이상 본인의 몸에 효과를 못 주는 상황까지 가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실상 과연 이게 정말로 치료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는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임상 심리에서도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담 심리에서도 그래도 최대한 이런 어떤 이 환자의 부담을 적게 주고 상처 입히지 않게 해주려고 공감 요법 같은 거잖아요. 자꾸 상담가가 공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신분석 보시면 오늘은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정신분석의 구체적인 이제 좀 더 어떤 세션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어쨌든 정신분석에서는 분석가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거 뚱하단 말이에요. 그냥 듣고만 있고 잠깐 코멘트만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또 과정에서 자꾸 이것저것 자유현상으로 계속 얘기를 또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언젠가 자신의 어떤 치부,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저리주저리 나오다 보면 나중에 본인의 마음적 부담이 더 오히려 커질 수도 있죠. 그 순간에는요. 자, 그래서 이런 정신적 부담, 이런 비용적인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정신분석은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에서 정말 정신분석을 저도 이렇게 탐구해가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 사람들의 어떤 욕망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매우 좋지만 와 실제로 이 정신분석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큰 부담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그 정말 삶의 절박감, 삶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무의식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우린 무의식이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알고 싶지 않고 모르는 채 지내고 싶은 무언가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무의식은 곧 억압된 겁니다. 억압된 이 영역에 닿기 위해서는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거나 창피한 일, 치사한 일도 찾아내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효율성이란 이데올로기. 그러면 정신분석은 이렇게 인기가 없는 반면에 결국은 그 인기가 없는 이유를 이제 저자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너무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대고 표면에 드러난 증상만 치료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소제목 효율성, 표면에 나타난 증상, 그리고 수리, 고칠 때 수리한다 그 수리예요. 이런 방식의 어떤으로 사람들이 이 정신치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정신치료들은 거꾸로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고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성 자체가 각 그 여기서 전력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전투력 할 때 있잖아요. 야 너의 전력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각각이 우리 개개인이 다 결국 뭐예요? 노동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그 노동력들이 너무 중요한 시대인데 거기에 있어서 정신분석과 같은 아까 위에서 얘기한 그 세 가지 비용이 드는 방법은 당연히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신분석 치료를 통해서 진짜 뭐 3년 넘게 5년 넘게 매주마다 매주 혹은 2회 뭐 정도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뭐 하는 것들 그리고 비용 많이 들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결국 뭐 이 사회가 원하는 것, 이 자본주의 사회가 원하는 건 되려 어떻게든 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빨리 현장으로 복귀하길 바라겠죠. 예. 아, 나 너무 힘들어서 1년만 휴직할게요. 아, 저는 퇴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어때요? 노동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력이 전투력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서 정신분석이 환영받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효율적 치료나 개선이 보이는 요법이 선호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어떻게 하면 빨리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게 서로 수요와 공급이 맞는 거죠. 시장에서도 그걸 원하고 우리도 사실 그걸 원하죠. 병원은 최대한 안 가는 거. 누군가를 전문가를 만나는 건 부담스러운 거니까 빨리 나만의 어떤 방법으로 끝내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꽤 설득력 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마음의 치료라는 건 결국은 신체 어떤 일부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신 전체, 우리 전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생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에 우리는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내가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우리가 결국 치료해야 되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증상이 아니라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내면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윤리란 말을 써요. 치료라는 건 효율성이 아니라 윤리의 문제에 귀착되어야만 한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빨리 치료할까가 아니라 결국 윤리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래서 따옴표죠, 사는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는 방식,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사는 방식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꾸는 문제라면 효율성의 원리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시간에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한편으로 뻔뻔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의 축을 바꾸는 건데 너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틀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는 방식을 다르게 보거나 혹은 내가 기존엔 그 방식에서 불편해했던 것을 이제는 오히려 긍정으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생의 틀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이렇게 어떤 효율적인 치료법으로 빨리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시간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에 나타난 증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 그래서 지금 이거 연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불면증이 있어요. 근데 불면증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게 어떤 신체 증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투약 치료를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정작 문제는 뭐예요? 불면증을 가져온 근본적 원인은 결국은 심리적인 문제고 그 안에는 사회 관계적인 문제와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작 문제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작 의약품에 의해서 당장의 증상이 완화된다 한들 정작 그게 정말로 해결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전혀 해결된 거는 없죠. 그냥 문제를 뒤로 미룬 것일 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의 약의 내성은 또 생기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리로서의 치료. 지금의 치료는 결국 계속 어떤 고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윤리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증상만 제거하려고 하는 것. 이는 치료가 아니라 고장난 제품을 수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표면상의 문제만을 집착하며 사는 그 방식과 윤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 결국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기질적인 메커니즘만을 다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자, 우울증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울증은 뇌 내부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의 균형이 깨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도 결국 어떻게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깨졌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더 나오게끔 해주거나 너무 많은 건 적게 하거나 이것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약을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문제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우울증 증상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자 봐요 여러분, 결국 이 뇌생리학에 있어서 뇌의 원인을 찾았다고 해서 그게 궁극적 원인일 수 있냐를 따져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 일상의 어떤 과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우울증이. 그런데 우울증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결국은 약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는 방식을 재검토하고 그걸 통해서 기분이 나아져야만 하는 건데 어, 방법이 정반대가 됐다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에, 정작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균형을 이루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을 투여해서 균형을 맞추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너의 삶이 좋아질 거야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애초에 방법이 정반대로 됐다라는 거죠. 예. 정작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지로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자연스럽게 그 분비가 맞게 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거죠. 결국 신경 전달 물질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값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뇌생리학에 대한 맹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뇌의 어떤 문제고 뇌의 어떤 그 분비물의 문제라면 그것을 늘려주면 되고 줄여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결코 그걸로써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이 정신분석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이데올로기가 유일한 게 아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분석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건 어차피 관찰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되려 이런 정신의학이나 아니면 어떤 심리학도 과학의 한 분과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적 접근이나 어떤 정신과학에 대한 어떤 정신의학에 대한 접근은 과학적이라는 어떤 그 맥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정신분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거다,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 저자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죠. 자, 정신질환을 관리하는 사회. 결국 과학적인 이데올로기 안에는 뭐가 연결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연결됩니다.
수리하는 치료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는 것은 사람들의 건강한 삶이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병자를 조작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이데올로기를 그럼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할 때 이 과학적 이데올로기가 정작 자본주의 시스템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정신치료도 결국 뭐예요? 다 뭐와 연결됐다? 자본주의와 연결돼 있죠. 오늘 여기서 이 얘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뭐랄까 여기 정신과 관련된 의사분들이 보면 되게 화를 내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 정신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같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먹는 그 수많은 우울증 약들 다 어디서 와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오잖아요. 결국은 이게 돈의 문제고 리베이트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에 대한 것도요.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여러 직군이 계속해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의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서 수리의 대상인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고 아까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우리가 아프면 안 돼요. 우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일터에서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 병자를 조작하고 관리해서 다시 되돌아오게 만들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많으면 노동력에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든 빨리 생산적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끔 돌아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치료법만으로는 근본적 치료는 그래서 경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효율적 치료법만 강조하다 보니 근본적 치료는 경시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조금 오타가 있었네요. 그리고 괜히 치료를 통해 자신의 특별함을 깨닫고 기존 업무를 포기하거나 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제대로 또 돌아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죠. 궁극적으로 이거 나의 욕망을 직시하게 되고 이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길이 지금 여기가 아니네라고 해서 지금의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 정신분석의 어떤 치료의 어떤 결과 중에 하나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해왔다는 걸 깨닫고 결국은 나의 지금의 자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게 돼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것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느새 후반부로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정신의학과, 심리학과, 정신분석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 정신분석은 윤리 문제를 취급한다고 했죠, 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한 얘기라고요. 정신분석은 이러한 윤리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린 찾기 위해서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어떤 목적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신의학의 목적 먼저 다뤄보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신경정신과 혹은 이제 정신과 교수님들입니다. 정신의학의 목적은 정신의학은 의학의 한 분야고요. 정신과나 신경내과로 존재한다. 우리는 뭐 신경정신과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의대를 가야죠. 의학부에 입학해서 뭐 내과, 외과 다 공부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은 의학계 내에서도 최근에 생겼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19세기에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럼 정신치료는 어떻게 했냐? 그때는 그냥 광인이었죠. 광기, 광인, 미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추방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휴머니즘 혹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언젠가부터는 이제 정신과가 생기고 치료의 대상으로서 환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인 이성을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정신치료의 목적이 되게 된다는 거죠. 광기는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 아닌 분야잖아요. 어떤 감성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요. 감정의 영역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억압하고 이성을 다시 컨트롤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알겠죠? 이렇게 목적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기는 무지한 거고 목매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되게 웃긴 건 초기 정신과 치료는 그때 매우 야만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충격요법, 피를 빼는 법, 전두엽을 심지어 제거하는 방법,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는 방법, 전기 충격,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기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투약 치료가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제 치료에 있어서 약의 처방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간략하게 정신의학의 어떤 목적과 방법이라면, 자, 임상심리학의 목적.
임상 심리사를 이해하려면 심리학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심리학은 그래서 과학이에요. 가끔 제가 정말 많이 보는 현상은 뭐냐면 심리학과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정작 원하는 건 정신분석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방식들이 정작 심리학과에 가시면요 없어요. 심리학 개론에서나 재밌지 심리학과에 가면은 오히려 이렇게 통계를 많이 배우죠. 그래서 수학도 많이 다뤄야 되고, 왜냐면 심리학이라는 거 결국은 우리 인간 심리에 대한 것을 뭔가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되려 심리학을 그냥 막연히 좋아하는 학생들은 주로 심리학과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을 바로 무슨 우리가 이제 상담가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바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임상심리천이 무조건 동반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심리학 분야에서 이제 임상심리학으로 해서 상담 치료를 하는 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은 인간 마음의 메커니즘을 알기 위한 학문 전체를 의미하고요. 심리학은 그래서 병원 클리닉에서 수행하는 임상 실천은 아니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뭐 교육심리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등등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이제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심리적인 우리의 트러블, 그리고 이상을 취급하는 것, 임상 실천을 수행하는 분야가 임상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은 의학부, 의대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학부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환자, 치료 이런 말을 안 쓰고요. 환자 치료는 이제 병원, 의학에 대한 용어죠. 오히려 카운슬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카운슬링을 받는 상담의 개념이고 환자는 곧 클라이언트가 돼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사회복지에서도 그래서 클라이언트란 말을 쓰거든요. 용어를요. 그래서 환자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로 말하고 혹은 내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다가 아니라 도움을 줬다, 상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심리학이 그래서 목적은 뭐냐? 결국은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에 있다. 용어만 살짝 바꾼 걸 수도 있지만 여하튼 환자를 치료한다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다시 정상 생활을 하는데 돕는 것에 있다. 따라서 다시 건강한 심리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증상을 소멸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정신의학의 치료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사는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둘은 지금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상담을 하시는 상담가분들은 의사들처럼 약품 같은 거를 처방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아까처럼 항우울증 약 이런 거는 당연히 정신과 의사분들만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임상 현장에서는 이 두 직종이 같이 연계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분께서는 뭐랬죠? 아까 처방을 하는 거고 임상 심리사나 이런 상담가들은 실제로 이제 그 환자분의 필요한 것들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협업하고 분업하는 방식으로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 저자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상황에 맞게 좀 더 쓴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신분석으로 들어와서 그럼 정신분석은 대체 이런 정신의학과 상담심리와 뭐가 다른가? 그래서 위의 두 분야와 정신분석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뭘까라고 할 때 일단 분석가의 자격이 다른데 이 자격 요건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의 측면에서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과 다르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이 달라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건 치료가 아니다. 에이, 그러면 말만 바꿔서 아까처럼 심리학적으로 도와준다 그 얘기하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심리적 문제 해결에 도움도 아니에요. 결국 공통점이 뭐냐면 그 정신분석이 아닌 정신의학과 상담심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지금 환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자가 잘못된 거고 환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게 결국은 정신의학과 임상심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정신분석은 그게 아니에요. 예. 잘못된 사람을 올바른 곳으로 되돌아줄게. 야, 비정상을 다시 정상 자리로 맞춰줄게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그 과정에서 겹치는 부분은 없을 수는 없죠. 있긴 있는데 부차적인 효과고 정신분석은 치료라는 용어가 그래서 맞지가 않아요. 치료라는 용어는 이미 증상을 질환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보통 사람과 같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건강하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정신분석은 증상을 이상이나 증상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저기 이 부분이죠. 정신분석은 증상을 이상이나 증상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정신건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건강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 정신분석에서는 예전에 제가 그쵸 여기 락강의 정신분석에 관련돼서 이 신경증, 정신병, 도착증에 대해서 어, 책을 또 해설했던 또 정신분석 강의가 있었죠. 그것처럼 정신분석은요. 여러분 실제로 그냥 단순히 정신의학에서 구분하고 있는 DSM 체계로 보면요. 정신질환 엄청 많아요. 이 항목이요. 근데 정신분석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많으면 네 가지. 어쨌든 신경증, 정신병, 도착증 이 세 가지 범주로 대부분 다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해서 좋긴 좋은데 이게 더 핵심이에요. 정신분석에선 정상이 없어요. 정상과 비정상이 없고 모두가 여기에 속해요. 모두가. 나는 신경증도 없고 정신병도 없고 도착증도 없어요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는 이 셋 중에 어딘가에는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분석은 그렇게 접근해요. 모두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고 정상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이러한 질병 분류는 치료를 위한 분류가 아니라 인간의 그 사는 방식에 대한 구조를 포착하기 위해서 분류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분류를 해놔야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증자로 주로 분류가 되긴 해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은 신경증. 근데 정신병이나 도착증은 좀 더 흔하진 않은데 특히 그래서 정신병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 광인이야라고 할 때 그 증세가 주로 이 정신병자거든요. 근데 이 정신병자 자체도 결국은 이 사람만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신경증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면 뭐 히스테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강박증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경증자가 사는 방식이 그냥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도 그냥 광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억압하거나 무조건 격리하거나 치료의 어떤 대상으로만 보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 광기 어린 고통 속에 혹은 어떤 변태적인 생각들까지도 사실은 뭐예요? 무의식 속에는 다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뇌와 고통이 있다 해도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다 문제면 왜 나는 정신치료를 안 받아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상 우리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누구도 내가 과연 정상인가? 나는 그렇게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따져보시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언가 차라리 정신의학이든 신경정신과든 상담이든 뭐래도 찾아가시는 분들이 더 이미 건강한 걸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자신의 문제조차를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은 그 문제가 폭발해버리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범죄로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뇌와 고통이 있다 해도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누구나 광기를 가지고 있다.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오히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에서 납득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이 누구나 광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공평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 어때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이 전제 자체가 정신분석의 전제 자체가 위로가 돼요. 아, 나만 문제가 아니구나. 나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런 거. 예. 모두가 그렇다면 나만 왜 이렇지? 라는 그 고통과 비교에 빠질 필요가 없죠. 인생을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통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불만족스럽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안고 있게 생기는 거예요. 고통은 건강하지 못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은 자신만의 사는 방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자, 이 표현. 고통은 자신만의 사는 방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부담에서 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신을 납득할 수 있는 사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바로 정신분석의 목표입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다시 읽을게요. 자,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부담에서 우리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뭐다? 그 사람이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사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목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지금의 내 어떤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의 자체를 긍정하면서 그 새로운 사는 방식 이 자체를 뭔가 인정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어떤 이상을 자꾸 잡지 말라는 거, 어떤 이상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것.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도 건강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거든요. 여기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부채감에 시달리게 되고 정신분석은 그래서 이상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상의 결핍으로 고통받고 자신을 자학하는 삶이 너무나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인간상의 환자를 동일화시키는 것은
정신의학과 심리상담의 목표라면 이것이 상담 심리학의 목표죠. 무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의학과가 심리상담은 오히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이상이 빠져서 문제야. 너는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빨리 그 이상, 즉 그 정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상화되기 위해서 돌아와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사회가 원하는 똑같은 인간상의 환자를 동일화시키는 것. 그게 정신의학과 심리상담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분석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서 나와예요. 그렇게 동일화되려고 하지 말고 그 이상에 의해서 고통받고 괴롭힘 당하지 말고 너 스스로 사는 방식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로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아니면 지금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욕망, 타자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살라라는 거죠. 결국 정신분석의 주체는 환자라는 재미있는 역설이 나옵니다. 아니 환자는 당연히 치료의 대상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신분석에서 결국은 치료의 주체도 환자예요. 어떤 용어는 이제 환자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정신분석은 분석가가 능동적으로 환자를 치료 교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정신분석가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정신분석가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자일 뿐이에요. 조력자죠. 능동적이어야 되는 사람은 오히려 그 환자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고통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아까처럼 분석을 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분석 주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석가의 역할은 그저 돕는 겁니다.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이지 치료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굳이 왜 분석가가 필요하죠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서 고민하고 성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누가 필요해요? 대타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적 성찰만이 아니라 그 무의식 억압된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말할 수 있게끔 이것저것 막 얘기하다 보면 그 중에 무언가를 포착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해 주시죠.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분석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그러니까 더해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추임새에도 가깝고 포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게 정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억압돼 있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신분석의 진짜 주체는 환자 그 자신이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각성을 향해 결국 정신분석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고뇌나 고통이 확실히 없어지게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학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사는 방식을 발견한 거죠. 사는 방식을 발견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로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예전처럼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으니까. 예전처럼 비교하면서 어떤 이상을 잡아가지고 혹은 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는 방식은 누군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것으로 됐다고 납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일종의 이게 각성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각성하는 것.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가야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저것도 안 되는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자기 긍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각성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자기를 목적으로 하면 실패가 다가오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생각을 좀 바꾸면 지금의 상태도 달리 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사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죠. 나는 좀 더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부채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곧 구원인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게 정신분석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보려고 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직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 무의식을 다루는 정신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정신분석과 기존의 어떤 정신의학과 심리학, 상담 심리학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락강이 다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왜? 이미 프로이트 사후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기법은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요. 저기 정신의학자분들 중에서도 프로이트 어떻게 전공자 수준으로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책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당연히 상담 심리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프로이트나 락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락강은 정작 기법만 이렇게 뭐 활용돼가지고 써봤자 목적이 바뀌지 않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목적 그 자체가 다시 어떤 정상성이 아니라 무언가 치료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프로이트가 원래로 추구했던 것 한편으로 그건 락강이 어떻게 보면 재발견한 거겠죠. 그래서 락강이 결국은 추구하는 정신분석의 치료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정상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자기 삶에 대한 생성이고 재발견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욕망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한 겁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분 지났나요? 그래서 어쨌든 정신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근데 기본적이지만 사실 많은 책에서 그렇게 명쾌하게 다뤄주지는 않은 부분을 어쨌든 오늘 우리는 요 책을 통해서, 알겠죠? 저 누구였죠? 다시 한번 이름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타오카 이치타케 이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한 강만 더 할게요. 이거 이론적인 부분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요. 한 번 더. 근데 그럼 대체 정신분석의 치료 과정은 어떤 것인가? 아까 자유현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자유현상을 통해서 대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과는 대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정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 마포구 합정동 쪽에 살거든요. 여기 이쪽 근처에 또 락강 전문가인 백상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저도 최근에 검색하다 알게 됐는데 이분도 이론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정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이럴 때 나는 정신 분석 저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 뭐 아까처럼 10년은 아니더라도 한 1년 정도라도 뭔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 백상현 교수님의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하면 이 관련 부분에서 뭔가 거기서 이제 정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뭐 돈 받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분은 저도 모르고 저를 모르시는 분 모를 테고, 게다가 뭐 제가 막 이렇게 막 락강이든 프로이트든 아주 그냥 정석도 아닌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서 아마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받은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의외여서요. 그런 거를 한국에서 정신분석을 실제로 나도 한번 그거 받아보고 싶어라고 해도요. 어떻게 받고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마침 있더라고요. 여기 근처에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